때는 2014년 4월 28일. 자정을 10여 분 정도 남겨두고 한 남자로부터 다급한 신고의 전화 한 통이 들어옵니다. 저 가게 주인이 칼에 찔렸다는데요. 아는 동생이 지금 거기 안에 숨어 있어요. 저 빨리 좀 가주세요. 현장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저랑 재우가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출입문에는 상당량의 피를 흘린 채 어떤 여성분이 알몸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상황이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가게 주인이었고요. 부검 결과 흉기에 찔린 흔적만 41군데나 됐는데요. 그중에 반이 모두 목의 뒤에서 발견됐습니다. 신고자가 신고했을 당시에 자기 지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숨어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무사한가요? 형사님이 도착했을 때는요. 사망자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들이 급하게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경찰입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저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화장실 문이 빼꼼히 열리더랍니다. 어떤 여성분이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로 옷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요를 문 사이로 건넸는데요. 잠시 후에 맨몸으로 담요만 들어온 채 나오셨어요. 일단 그러면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범인은 달아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추정됐습니다. 생존자분의 바로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폭행을 당했는지 타박상도 있었고 팔에 찢어진 상처도 있었는데 병원을 안 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무섭다, 제발 집에 보내달라 그래서 일단 형사를 붙여서 집에 보내드렸습니다. 일단 당시 사건 현장 사진이 있거든요. 아이고.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혈흔이에요? 예, 맞습니다. 혈흔으로 아주 낭자가 돼 있는 어우. 어우. 저렇게 저렇게. 안쪽에서 입구를 바라본 시점이고요. 여기가 어디예요, 도대체? 사건이 발생한 곳은 단란주점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사망하신 분이 주인으로 추정됐고요. 주인이요? 보시다시피 홀은 손님을 받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내실로 들어가 보니까 술병이랑 술잔이 마구 나뒹굴고 있었고요. 소파가 피로 젖어 있었고 벽면에도 혈흔이 튀어 있었습니다. 혈흔 때문에 바닥에 족정이 상당량 찢겨 있었고요. 바닥에는 피해자들의 옷과 속옷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손님이 그랬을까요? 아니면 뭐 손님이 다 나간 사이에 강도가 침입했을 수도 있고. 제 생각엔 피해성이 두 분을 모두 제압한 걸 보면 범인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그럴 수도 생각이 좀 있겠네요. 들어요. 예. 네. 한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장대비가 소자됐거든요. 저희가 출동할 때 현장으로 막 달려갔는데 신발이 금세 흠뻑 젖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근데 그 내실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남성용 사이즈 우비가 한 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이 적힌 하얀 헬멧 하나도 또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헬멧이랑 우비를 두고 간 거는 이걸로는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다른 증거를 충분히 인멸했기 때문에 도망가는 과정에 버려두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예, 맞습니다. 살인의 결정적인 증거인 흉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장 감식을 했는데 술잔 등에서 범인의 DNA나 지문이 나오지 않았고요. 범인이 자신의 헬멧이랑 우비를 두고 갔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버리고 간 걸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1차 현장 감식이 마무리가 될 때쯤 우리 이제 손 팀장님께 전화가 걸려옵니다. 생존자인 피해자가 진술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던가요? 생존자는 도우미 여성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일을 쉴 생각으로 집에 있었는데 저녁 8시 반쯤에 주점에서 연락을 받고 갑니다. 근데 그날따라 주인이 평소와 좀 달랐다고 했고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보통은 스케줄 되냐고 먼저 물어보는데 전화하자마자 오늘 꼭 와줬으면 좋겠다. 너 아니면 안 된다. 꼭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도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더랍니다. 항상 홀에 몇 팀씩 있었는데 그날은 아무도 없다고 하고요.
사람 소리 들리는 방으로 들어갔더니 어떤 남성이랑 주인 언니랑 술 마시고 있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언니가 자신의 손을 덥석 잡아 자신 옆에 앉히더니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좀 징조가 있었을까요? 그 손님이 술값을 50만 원을 줄 테니 다른 손님 받지 말고 오늘 문을 닫아 걸고 우리끼리만 놀자고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생존자분도 아시는 손님일까요? 처음 보는 손님이었다고 했습니다. 언니랑 가까운 사이로 보였고요. 네. 언니가 어제 도시락도 사주려는데 왜 전화 안 받았나 라고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남자가 범인이라면 갑자기 돌변한 걸 거 아니에요? 왜 돌변을 했을까?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한참 술을 마시다가 남자가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며 나갔는데 잠시 후 양손에 칼을 흔들며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생존자 부부는 무슨 재밌는 퍼포먼스를 하려나 싶었는데 주인 언니가 당황하면서 그만해라, 장난이 너무 심하지 않냐 하면서 칼을 뺏으려고 했답니다. 그러자가 남자가 갑자기 언니의 목과 어깨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가 계속 칼을 흔들면서 둘 다 속옷까지 전부 벗으라고 몸에 걸친 금붙이도 다 빼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야? 금품을 노린 건가요? 금품만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테이블에 머리를 박으라고 해서 시킨 대로 했더니 남자가 가방에서 라텍스 장갑을 꺼내 손에 끼더니 주인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주인 언니 다음으로 생존자분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 틈을 타 주인 언니가 도망을 쳤는데 남자가 흉기를 챙겨 뒤쫓아갔다고 하고요. 생존자분도 그 순간 눈앞에 있던 휴대폰을 챙겨서 급히 화장실로 도망을 쳤는데 그때 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자가 화장실 문을 부술듯이 발로 차면서 죽여버린다, 단장 나와라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문이 열릴까 봐 문고리를 한 손으로 꼭 잡고 통화 버튼을 간신히 눌렀고 제 다이얼로 직전 통화한 지인에게 신고를 좀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러신 아유, 그 소리를 남자가 밖에서 들었는지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생존하신 분이 범인의 인상착이나 얼굴 기억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그렇죠. 하시던가요? 예, 40대 정도로 보였고요. 키는 한 1m 170에 민머리였다고 했습니다. 아, 민머리. 그런데 바로 특정이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이요? 다음날 어떻게 바로? 범인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버리고 간 그 물건 때문에 잡힙니다. 헬멧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비 오는 날 우비를 입고 헬멧을 썼다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거다. 그럼 혹시 배달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북부서 전원을 투입시켰습니다. 사건이 난 현장 주변에 배달하는 가게들을 샅샅이 돌아다 보니 증거물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어떤 가게에서 알파벳이 쓰여 있는 그 헬멧 사진을 보고 딱 알아보는 겁니다. 헬멧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남성을 강 씨라고 부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강 씨는요, 40대 남성이었고요. 포항 출신인데 고향보다 더 오래, 아주 오래 살았던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과를 확인해 봤더니 강도, 폭력, 성폭력, 절도 수두룩했습니다. 아유. 성인이 된 후에도 거의 교도소에서 살다시피 했고요. 심지어 출소한 지도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갔더니 방 한가운데 피 묻은 옷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옷을 급히 갈아입고 도주한 걸로 보였습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도 동시에 걸었는데 전화기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휴대전화 명기가 다른 사람입니다. 전화까지 개통해 준 걸로 봐서 강 씨에 대해 뭔가 알 수 있겠다고 싶어서 만났는데요. 형사라고 밝히자마자 걔 때문에 온 거 맞죠? 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올 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 가시 있었다면서요. 근데 형사님들이 그날 올 걸 어떻게 알았대요? 명의자는 강 씨랑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다고 했습니다.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전화 좀 개통해달라고 부탁을 해가 명의만 빌려줬고요. 한동안 연락이 뜸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뜬금없이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 밤새 같이 있었는데
헤어질 때쯤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경주 터미널로 좀 데려다 달라. 내가 어제 교도소에서 한 3, 40년 썩을 만한 대형 사고를 쳤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친구는 강 씨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고 있었던 거야? 모른다고 했습니다. 일단 친구 옆에 전단팀을 붙여놓고 터미널 CCTV를 확인했더니 첫 차를 타고 서울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동해를 포함해 형사 4개 팀을 바로 서울로 보냈습니다. 서울로 갔을 때는 뭐 연고지라도 있었을까요? 전차랑 이혼하기 전에 살았던 동네가 서울 강서구였고요. 최근에 출소하자마자 거기서 잠깐 살다가 고향에 내려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 강서구를 목적지로 찍고 달렸는데 차 안에서 내내 빌었습니다. 제발 거긴 가지 마라. 거긴 있으면 안 된다. 저희들이 탐문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전처에 대한 원망이 깊었습니다. 강 씨가. 그래. 이혼하고 내 인생이 망가졌다. 걔가 날 배신한 거다. 이런 말을 자주 했던 걸로 주변 사람들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럼 그죠? 그런 차원에서 또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정말 이혼만 안 했다면 내가 범죄자가 되지 않았다. 이게 살인 범죄자들이 전형적으로 갖는 심리적인 특징인데 네. 이거를 이제 투사한다고 하거든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너한테 있어. 내가 사람을 심지어 죽이는 것도 다 네 탓이야. 라고 하는 상대방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투사의 심리를 연쇄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살인으로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친구한테 얘기까지 하고 나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모든 시작과 끝은 애초의 원인을 제공한 전처한테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단죄해야 돼. 어머. 그럼 형사들이 추적을 하면서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발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지금 들죠. 더 일어날 사건을 정말,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에이. 피가 막 마르는 심정이지 않았을까 형사들이. 저희도 그렇게 추정되었습니다. 분명 잘못된 분노가 전처에 향할 수도 있겠다. 같이 살던 곳을 찾아갔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칫하면 연쇄살인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전처의 인적 사항을 급히 파악했더니 다행히 서울이 아니라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을 대비해서 일단 인천청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휴대전화 명의자인 친구에게 묘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묘한 전화요? 어떤 전화였어요?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20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끊었습니다. 저희들은 틀림없이 그놈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래가 전화번호를 급히 조회해 봤더니 참 이상한 예감은 틀리지 않더라고요. 강서구에 있는 공중전화. 갔네. 아, 방송으로 갔네. 이게 전처가 거기 살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간 거네요.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하신 거네요. 네, 도착하자마자 공지나 인근 CCTV를 이잡듯이 뒤져서 봤더니 정말 강 씨가 그 인근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장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서 밤새 붙이고 다음 날까지 계속 탐문하고 있었는데요. 손 팀장님이 전화를 받고 저희는 다시 한번 또 기겁을 하게 됐습니다. 왜요? 왜? 팀장님이 빨리 경기도 가라. 어느 아파트 가서 CCTV부터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경기도요? 뭐가 또 전처는 인천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인천에 산다고 네. 했잖아요. 그럼 경기도에 또 누가 있어요? 친구한테 이번에 낯선 휴대전화번호 전화가 걸려왔는데 강 씨였습니다. 도피 자금으로 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불러준 겁니다. 근데 전화랑 계좌번호 모두 다른 여성분의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전화 명기자한테 조심스럽게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 번호를 보여주면서 이 번호로 전화하신 거 맞냐고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모르는 사람이 전화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뿐이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준비해 준 사람 같이 그렇게 진짜 그렇죠, 그 그렇죠. 질문이 왔을 때 뭐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나 이런 게 없이 전화 올 걸 미리 대비한 그런 대답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럼 진짜 뭐가 있나 본데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더 의심스러웠던 건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더냐, 전화를 끊고 어디로 가더냐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갑자기 화를 불어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일단 이 여성 바로 만나서 물어보지 말고 이 여자가 사는 아파트 CCTV부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신영사님은 이 여성이 아파트로
총알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하는 순간 아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걸 직감하기 시작합니다. 주차장에 차 한 대가 질주하면서 들어오더니 갑자기 끽 하고 세우는 겁니다. 어머. 그리고는 여성분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허겁지겁 뛰어갔습니다. 주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강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여성분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확실히 보여서 바로 만나봤습니다. 강 씨 사진을 보여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성분의 낯빛이 다 흑빛으로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여성분한테 도와주고 있든 아니든 간에 얘기를 하셔야 한다. 위험한 놈이니까 빨리 잡아야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여성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어머. 저희한테 잡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서 자기도 죽을 뻔했다는 말을 이제서야 저희한테 했습니다. 피해자였고요. 살인을 저지른 다음 날 서울에서 이 여성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개인 연락처까지 서로 주고받았고요. 근데 헤어진 지 몇 시간 안 돼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다시 연락이 왔더랍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갔는데 남자가 오질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곧 간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미리 좀 사주면 안 되냐고 하더랍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서 다시 약속 장소로 갔는데 그때도 남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남자가 하는 말이 바로 앞에 있는 모텔에 있는데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을 넣기 전에 방으로 와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막상 가보니까 남자가 외출 준비를 하기는커녕 가운만 걸치고 TV를 보고 있더랍니다. 얼른 옷 입고 밥 먹으러 가자고 여성분이 재촉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곧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자가 TV 쪽으로 걸어가더랍니다. TV 위에 수건이 한 장 걸쳐져 있었는데요. 그 밑에 손을 쑥 집어넣더니 뭔가를 빼내들었고 그때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터져버린 거죠. 뭘 꺼낸 거예요? 피 묻은 칼 2자루 있습니다. 순식간에 여성의 목과 머리에 칼을 겨누면서 내가 어제 여자를 죽였다. 여자는 다 죽이고 싶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여기서 널 죽이고 네 가족까지 다 찾아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 그리고 남자가 소파로 문까지 막아놓고 수차례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 그때 이 여성분이 정신을 놓지 않고 침착하게 기지를 발휘합니다. 기지를요? 어떻게요? 남자를 다독거린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당했기에 그러냐.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괜찮다 하면서 위로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겠나. 도망 다니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나는 가진 게 차뿐이다. 신용불량으로 은행 거래도 못하는 처지다. 혹시 돈이 빌릴 곳이 있으면 친구 계좌로 받아주겠다. 어디든 데려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 이제 강 씨가 친구한테 불러줬던 그 계좌가 피해 여성분의 친구 거였네요. 친구 거였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모텔을 빠져 나올 수 있었고요. 여성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참 돌아다녔는데도 돈이 입금이 안 되니까 남자가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네. 그래서 여성분이 지갑을 탈탈 털어 돈을 쥐어주면서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다. 미안하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갑자기 차 세우라, 내리겠다 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여성분이 한마디를 더 던지거든요. 더 이상은 그 칼로 사람 해치지 말고 그 칼을 그냥 나로 끝내세요. 자기 죽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에이. 와, 오, 대단하다, 이 여성. 진짜. 근데 이 이후에 강 씨의 행동이 너무 궁금해요. 그 흉기를 두고 왔습니다. 어머. 그래서 여성분 차에서 바로 흉기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현장에서 없어진 중요한 단서, 네. 결정적인 증거인 흉기를 네. 이 여자분이 기지를 발휘한 덕분에 확보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불안한 건 어디로 갔냐는 거지. 이때 전담팀은요
긴장이 이제 휩싸기 시작합니다. 강 씨가요, 또 한 번 친구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처가 당시 살고 있는 바로 옆 동네입니다. 저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인천으로 달려갔고요. 눈에 불을 켜고 골목골목마다 돌고 있었는데 그 제 옆에 앉아있던 저희 팀장님이 어깨를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을 탁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찾던 강 씨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어머. 봤어요. 진짜요? 아니 인천까지 오긴 온 거네. 그래서요? 일단 저희 팀장님을 먼저 조용히 내려드리고 저는 강 씨를 지나쳐서 자연스럽게 타고 있던 차량을 주차를 했고요. 팀장님은 뒤에서 저는 앞에서 강 씨를 갖다가 가운데 두고 점점 거리를 갖다가 좁혀두고 갔습니다. 강 씨를 딱 스치는 그 찰나 순간에 양쪽에서 앞뒤로 덮쳤지만 교도소에서 강 씨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힘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 잡긴 잡은 거죠? 예. 정말 숨막힐 정도의 추격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건 발생 69시간, 딱 3일 만에 범인을 검거한 겁니다. 잡히자마자 뭐라고 하던가요? 강 씨는 바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전처한테 복수하고 부모님 사무소에 찾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면서 포항에서 살인할 때부터 들고 있던 가방을 그때도 메고 있었는데 열어보니까 찌라더라고요. 그 가방 안에는 망치가 있었어요. 그렇죠. 피해자분이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이제 일단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살인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그 범행 도구는 이미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버려두고 간 버렸죠. 거예요. 결국은 들고 있던 가방이 체포될 때 마지막 범행을 하기 위한 범행 도구가 들어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연쇄 살인범들이 나타내는 특징 중에 대표적인 건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연쇄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막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다 살해하고 부모님 산소 가서 목숨을 끊겠다고 그러는데 계속 친구들한테 전해서 돈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돈 보내달라고 하는 건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도 거짓말했던 것 같아요. 아유, 그렇죠? 당연히 거짓말이죠. 네, 맞습니다. 진술을 할 때도 얼마나 뻔뻔하든지 교도소 한두 번 살아본 게 아니다. 얼마 받을지도 안다. 무기징역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그 단란주점 사장님과는 친분도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왜 친분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했답니까? 배달로 번 돈을 주점에서 다 썼는데 한 번도 떨어 만나주질 않았답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팔아줬는데도 자신은 이용만 하는 게 괘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세 번째 피해자도 처음부터 강간할 목적으로 모텔로 끌어들인 거고요. 그렇지. 그렇지. 너 같은 인간이. 그렇지. 이혼한 성범죄자들 중에 이혼 후에 자기 욕구를 못 채워서 그 범죄를 저지른 원인이 자신을 버리고 이혼한 뭐 전처한테 있다 이런 것들은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전처 탓이다 뭐 우리 부모 탓이다 뭐 이런 것들 갖다 붙여가지고 뭔가 합리화를 하는 것뿐이죠. 본인이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되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다 누구의 탓으로 다 돌려버리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을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해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 결과는 나왔나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잘 알고 있었네. 지금.